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은 늘 설명해야 했고, 서운함을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라는 말로 다시 작아졌던 경험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년을 사귄 연인과 헤어진 뒤에야 이런 문장을 검색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애 특징. 그리고 화면을 내리던 손이 딱 멈췄어요. 체크리스트의 문장들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처음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고,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줬고, 내 취향과 상처까지 다 아는 것처럼 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랑은 점점 시험처럼 바뀌었습니다. 잘하면 잠깐 칭찬받고, 실수하면 며칠씩 차갑게 밀려났고, 결국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채 사과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안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헷갈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래도 좋은 순간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나는 발목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함부로 단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오래 아팠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결말부터 말하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3년을 썼는데 정작 나를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제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천천히 되감아 볼게요.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다정해서 드디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분명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평가받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1994년생 김서연 씨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서연 씨는 2022년 3월 홍대 입구역 근처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 모임에서 1991년생 박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민재 씨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첫 만남부터 말이 참 매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는 작가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만남에 그 책을 들고 나왔고 서연 씨가 요즘 일이 너무 버겁다고 말하면 너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못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쳐있던 시기에 누군가 나를 정확히 봐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빠르게 신뢰하게 됩니다. 서연 씨도 그랬습니다. 2022년 여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했고 민재 씨는 서연 씨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서연 씨는 오히려 그런 속도가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장면은 2023년 1월 서연 씨의 생일날입니다. 서연 씨는 서울 성수동의 작은 이탈리안 식당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30분 전 민재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진짜 나를 생각했다면 이런 날 밖에서 밥 먹자는 말 못했을 텐데. 서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생일은 자기 날인데 어느새 민재 씨의 감정을 달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식당 예약은 취소됐고 서연 씨는 민재 씨의 자취방이 있던 서울관악구 신림동으로 갔습니다. 케이크도 없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대신 민재 씨는 2시간 동안 자신의 직장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나 오늘 생일이라 조금 서운했어 라고 말하자 민재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내 감정만 중요해?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날은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상대의 중요한 날, 상대의 감정, 상대의 기쁨이 계속 밀려나고 결국 모든 이야기가 자기 상처와 자기 억울함으로 돌아간다면 그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은 점점 돌봄 제공자가 됩니다. 연인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요. 두 번째 장면은 2024년 9월 서연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디자인 콘퍼런스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서연 씨에게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맡았고 발표가 끝난 뒤 업계 사람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는 그날 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47개나 보냈습니다. 누구랑 있어? 남자도 있어? 왜 답이 늦어? 내가 웃음니? 처음에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건 걱정보다 통제에 가까워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서연 씨가 전화를 걸자 민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괜찮아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내가 더 잘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믿음을 줘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건강한 관계에서 불안은 함께 다루는 감정이지, 한 사람이 벌처럼 떠안아야 하는 죄가 아닙니다. 서연 씨는 그날 이후 회식 사진을 먼저 보내고, 누구와 있는지 설명하고, 심지어 발표 뒤 네트워킹 자리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이제야 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말했지만 서연 씨는 점점 자기 삶의 반경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두 사람이 만난 지 거의 3년이 되었을 때 서연 씨는 이상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싸움이 끝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싸울 때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나를 망가뜨렸어.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꽃을 사오거나 긴 편지를 보내며 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차가움과 다정함이 번갈아 오는 관계.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관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는데 어느새 내가 사과하고 있는 경험. 내 기억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경험. 친구에게 말하려다가도 그래도 좋은 면이 있는데 하고 멈추게 되는 경험. 그렇다면 오늘 사연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가요? 라는 질문을 넘어서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존재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연 씨가 3년을 버틴 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했고 믿고 싶었고 처음에 다정했던 민재 씨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차가운 말보다 따뜻했던 순간을 더 오래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건 그 따뜻함이 진짜 안정이었는지 아니면 다음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짧은 보상이었는지입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연자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마음먹고 3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못했던 카톡방을 천천히 내려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추억을 보려던 거였어요. 여행 사진, 생일 축하 메시지,
새벽에 주고받은 농담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기억 사이사이에 아주 익숙한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항상 불만이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속상해서 말을 꺼내는데 대화가 끝날 때쯤엔 내가 사과하고 있는 경험이요. 처음엔 상대가 말이 좀 센 사람인 줄 알았고, 두 번째엔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 줄 알았고, 세 번째엔 그냥 내가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반복해서 들으면 누구나 자기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연자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상대는 비싼 식당을 예약해줬고 친구들 앞에서 꽃다발도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연인이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사연자님이 아까 내 친구한테 내 얘기 너무 가볍게 해서 조금 민망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알아. 그런데 고맙다는 말보다 그런 걸 먼저 해. 그 순간 사연자님은 생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미안해야 하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내니까 결국 사연자님은 내가 괜히 말했나 봐 하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조용하지만 더 아팠습니다. 사연자님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던 날 딱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상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부정적이야? 나까지 기분 나빠지게. 그 뒤로 사연자님은 힘든 얘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꺼내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기서 체크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나를 위로하나요? 아니면 자기 기분을 먼저 보호하나요? 내 감정이 대화의 주제가 되나요? 아니면 상대의 불편함이 더 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서 반전이 옵니다. 사연자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너 그때도 똑같이 말했어?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사연자님은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매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눈에는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처를 말한다. 상대가 화를 낸다. 사연자님이 사과한다. 며칠 뒤 상대가 다정해진다. 그래서 다시 믿는다. 놀라운 건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럼 나는 3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몰랐지? 내가 바보였나?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상대가 늘 나쁜 사람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누구보다 다정했고 어떤 날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상처 준 사람과 위로해 준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마음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핵심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르시시스트냐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졌는지 보는 겁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늘 내가 사과하게 됐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불편한 존재가 됐는지,
좋은 날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남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믿는 힘이 사라졌는지요. 사연자님은 그날 처음으로 이별을 확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문장을 마음에 적었습니다. 내가 느낀 건 실제였다. 이 문장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아직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내가 예민해서 모든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 그 관계가 나를 계속 설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회복의 첫 장면입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너밖에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얼굴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경험.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속 시험을 통과해야만 유지되는 계약처럼 느껴지는 경험이요. 사연자님이 마지막으로 흔들렸던 건 이별 직후였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3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단번에 냉정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연자님은 짐을 정리하다가 노트북에 남아있던 문서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제목은 아주 평범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연자님이 했던 말, 표정, 약속 시간에 늦었던 날, 친구를 만난 날, 답장이 늦었던 시간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날짜였어요. 그 문서는 이별 후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바로 그 시기, 우리 미래 생각해보자고 말하던 그때부터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지키려고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사연자님이 떠나려고 할 때 사연자님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장면이 다시 보였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던 밤. 너는 항상 내 마음을 몰라 라며 대화를 끝내버리던 순간. 사과를 해도 더 큰 사과를 요구하고 설명을 해도 변명하지 마라고 막아버리던 대화들. 그건 갈등 해결이 아니었어요.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을 계속 죄책감의 위치에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건 진단명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의 현실감을 무너뜨리는지,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들고도 절대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지, 내 감정은 늘 과장이고 그의 상처만 늘 진실이 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계가 끝날 때조차 우리가 안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망쳤다는 이야기만 남기는지. 사연자님은 그 문서를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가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려.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랑받기 위해 재판대 위에 서 있었을까?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내려앉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이 바보 같았던 게 아닙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봐야 합니다. 사랑은 증거를 모아 상대를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계속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사연자님이 떠난 이유는 그가 완벽한 악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배신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무리.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나요? 3년을 만났는데도 내가 사랑받은 건지 이용당한 건지 헷갈린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였는지 아닌지를 단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작아졌는지, 내 감정이 얼마나 자주 무시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체크리스트는 상대에게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온 신호를 다시 읽어보는 작은 지도입니다. 사랑은 나를 계속 증명하게 만들지 않고 사과는 반복되는 상처의 면허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헤어졌는데도 왜 계속 그 사람이 그리운지 제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내가 가장 헷갈렸던 말이나 행동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날줄 시줄이 함께 읽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심야 심리상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텔헬스 에피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